국방장관이 연례안보협의회의가 끝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유지를 강조하며 한일 갈등의 이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주장했고, 합리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정경두 장관의 말은 대한민국은 부유하다며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나흘 전 남측의 금강산 시설 철거를 최후 통첩했지만 남측이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1년 만에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법무부가 전국검찰청에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미리 수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일선 검사들은 계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해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관과 시민 등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한 한미 간 이견과 갈등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나 지소미아 연장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안보상 이유로 수출을 규제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일 갈등으로 득을 보는 건 중국과 북한이라며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차 국방부를 찾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정경두 장관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기념사진도 찍었지만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했습니다. The only ones who benefit from expiration of Jisomia and continued friction between Seoul and Tokyo are Pyongyang and Beijing.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거론됐다며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된다. 에스퍼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도 비공개로 50분 동안 만나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문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로 수출을 규제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에스퍼 장관은 일본에도 해결 노력을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일 관계에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면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부유한 한국이 더 내야 한다고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두 장관은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방위비 분담금을 합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 다만 미국이 47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부자 나라가 돈을 더 내라며 압박했습니다. This is a very strong alliance we have, but Korea is a wealthy country and could and should pay more to help offset the cost of defense. 에스퍼 장관은 또 한국이 낸 방위비의 90%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논리가 우리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는 연계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 의원 47명은 분담금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는 데 대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여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 미국 CNN 방송은 방위비 요구액이 5배나 급증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결정 때문이었고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50억 달러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미군 기지 오물 처리 비용까지 분담금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며 방법을 찾고 있는 사이에 북한은 이미 나흘 전 여기 관광시설을 일방 철거하겠다고 최후 통첩해온 사실이 우리가 아니라 북한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에 남한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철거 통보를 받고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금강산 남측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통지문을 지난 11일 남측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여러 차례 통보했지만 남측이 귀머거리 흉내를 내며 실무회담을 제안하고 창의적 해법 운운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금강산은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며 남한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최후 통첩을 받고도 나흘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남북 간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시설 철거를 첫 통보한 이후 남북은 지난 11일까지 총 10건의 통지문을 교환했는데 북한은 우리 측이 5일 보낸 공동점검단의 방북 제안도 다음 날 거절했습니다. 7일 정부가 같은 제안을 또 하자 북한은 11일 뻐꾸기 같은 소리라며 최후 통첩한 겁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도 잘못을 했고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잘못된 관행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정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자들과 좀 협의를 하면서 대안들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지난주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북한 관련 논란거리가 또 하나 있죠. 우리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일방적으로 추방해버린 일과 관련해서 국내는 물론 국제인권단체까지 비판에 나서자 통일부가 뒤늦게 이 추방의 법적인 근거는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그들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앞서 보신 금강산 관광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객관적 사실 또는 정황과 통일부의 설명 사이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조화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외통위 현안 보고에서는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법률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귀순 의도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이 그런 판단 없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어떤 법적 근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방 과정이 반인권적이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눈까지 지금 가려진 상태로 그냥 강제로 송환됐다는데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 입장에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가서 뭐 죽든 살든 그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까? 그들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판문점에 도달해서야 자기네들이 강제 북송, 강제 송환되는 것을 안 거예요. 이거는 인권 유린이에요.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또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매년 유엔에서 채택돼 왔는데 올해는 우리 정부가 11년 만에 이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점잖은 이유를 댔습니다만 쉽게 표현하면 북한 눈치 보느라 그랬다는 뜻일 겁니다. 이 뉴스는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새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5년부터 15번째 채택입니다. 미국과 일본, EU 회원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우리나라는 빠졌습니다. 11년 만입니다. 정부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지난해에도 제안국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다만 결의안 전체 동의 과정엔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북한 주민 2명 강제 북송과 맞물려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란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남북 관계는 더 어려워질 거로 판단됩니다. 북한 김성 유엔 주재대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조작해 우리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국 전 장관 관련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첫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조 전 장관이 딸이 받은 장학금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떤 주장인지 이재중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공언했던 협조 대신 침묵을 택한 조국 전 법무장관. 검찰 수사에는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할 것입니다. 사법 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하지만 검찰청사 밖에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유급생이던 조 전 장관 딸에게 6학기 연속 건넨 장학금 1,200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이 불거지자 반박에 나선 겁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은 일체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죄 심증을 유포하는 것으로 엄중한 항의를 표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가성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 진술을 거부하면서 변호인을 통한 언론 대응에는 적극적인 건 나중에 재판서도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공소장도 아주 보수적으로 적용한 혐의만 담은 것이라며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이던 지난해 1월 청와대 인근 ATM을 통해 부인 정 교수에게 송금한 4천만 원이 WFM 주식 매입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돈의 용처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인과의 협의하에 진행되는 일종의 방어 전략으로 보이죠. 속된 말로 내 패는 재판에 가서 보이겠다는 매우 실리적인 방어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조 전 장관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했던 말, 이런 데 쓰려고 법 공부했느냐가 다시 시중에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검찰 수사에는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사법 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검찰 수사 협조를 입버릇처럼 약속했던 조국 전 장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에게 늘 엄격한 잣대를 대했습니다. 3년 전 SNS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조사 출석 거부를 꼼수라고 표현하며 이런 데 쓰려고 법 공부했냐고 비판했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중한 구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검찰청사에 들어가자 8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사가 끝나자마자 226자짜리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답변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는 이유였죠. 야당에서는 조 전 장관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먹칠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조국 씨에게 말씀드립니다. 전직 장관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마라.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던 모습을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법적 권리를 강조하는 분위기지요. 그 본인이 하고 싶은 방어적 건의 하나 부분이죠. 조 전 장관의 말 바꾸기가 처음은 아니죠. 인사청문회 당시
그는 자신이 책임지고 가족들이 수사에 협조하게 만들겠다며 청문회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관련 경우에서는 수사를 다 순순히 응하도록 제가 강하게 권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소식을 접하자 방어권부터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천은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후 그의 부인과 동생은 검찰 수사에 이렇게까지 비협조적일 수 있다는 걸 거듭 보여줬습니다. 진술 거부권이 피의자의 권리라고 하지만 전직 법무장관이라면 그리고 마라톤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던 사람이라면 실제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는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가부를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겁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었죠. 조 전 장관이 이 글을 지금 읽는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당초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씨에 대한 공소장에 딸의 고려대 입시 관련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화가 난 고려대 학생들이 다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지자 고대생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허위사실 기재했다! 고대 입학 취소하라! 검찰 수사 결과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문서 위조가 드러났지만 고려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소 내용에 고려대 학부 입시 관련 사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10년 전 이뤄진 고려대 입시에 대해선 적용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부끄럽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발전기금 납부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위조나 허위라는 게 사실 밝혀졌으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좀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 재학생들은 학교 측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집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상대로 조 씨의 입학 취소 집회를 준비 중인 A 씨는 학교가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난다며 가능한 빨리 집회 장소와 날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연세대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검찰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직접 수사부서 추가 폐지와 수사 상황 사전 보고를 골자로 한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에 검찰 내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먼저 일선 검사들의 반응을 전해드리고 이어서 뭐가 문제인지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법무부의 보고 사무규칙 개정안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중요 사건일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는 물론 공판 단계에서도 사전에 보고하고 장관의 총장 지휘권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조국 수사를 예로 들면 압수수색 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알리라는 것이라 일선 검사들은 수사 첫 단추부터 법무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 차원에서 새로 만들었던 공정거래조사부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도 검찰 힘빼기 명분으로 없애는 건 자기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서울 동부지검의 한 검사는 참담하다며 정말 국민이 바라는 방향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 출신 검사도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축소는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측은 법무부가 협의 없이 청와대 보고부터 강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 측은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입법이 필요 없는 하위 법령으로 검찰개혁 속도를 높인다는 발상 자체가 탈법적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이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위배된다는 건지 지금부터 따져드리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윤 총장이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하는 대목은 어떤 부분입니까? 현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주요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 각급 검찰청장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검찰총장이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로 바꾼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사후 보고해도 됐던 것을 사전 보고하라는 점을 명시한 겁니다. 자, 법무부는 이 내용을 지난 8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검찰 간부들에게 지난 12일에 통보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이야기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대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할 때까지 대검과 협의하지 않은 건 분명하군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는 겁니까? 사전 보고하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검찰청법을 보면요, 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를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았다는 법무부 개정안대로라면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이 사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조국 전 장관 수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라 이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법무부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민주적이라는 말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법무부가 얘기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말이요, 결국 선거로 뽑힌 권력에 의한 검찰 권력의 통제라는 말입니다. 예. 자, 이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상충되는 거고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국가 반부패 대응 역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 역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장관은 정치인이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데 이제 장관이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하면은 자기 편은 수사 안 할 게 명백하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예,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만약에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수사 멈춰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할 때 어떤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보고를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압수수색을 하려 해도 미리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조 전 장관은 지난 2003년 민변에서 주최한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사후 보고를 하는 현 검찰 보고 사무 규칙마저 이 집권 세력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규정을 삭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 기자 설명을 듣고 보니까 민주적이지도 않고 또 검찰 독립과도 거리가 멀고 시기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적 포기를 이유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취지대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건데요. 외교부는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2002년 1월 해외 공연으로 병무청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가수 유승준 씨. 4년 전 재외동포법상 체류 자격 제한이 풀리던 39살 때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1, 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2002년에 내려진 입국 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채 아무런 판단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겁니다. 서울고법 행정십부는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사증 발급을 거부했던 처분을 취소하라며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외교부는 재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요. 경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법원에서 유 씨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LA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경찰이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이 경찰이 과거 수사는 조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고 경찰의 인정으로 해당 사건으로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가 청구한 재심이 열릴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 이춘재가 살던 집 근처에서 14살 A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화성 8차 사건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사건으로 20년을 복역한 윤모 씨의 당시 진술과 이춘재의 최근 자백을 비교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윤 씨는 피해자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렸다가 입혔다고 진술한 반면 이춘재는 다른 속옷으로 갈아입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속옷을 뒤집어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속옷을 다시 입히는 과정에서 뒤집어진 것으로 보고 이춘재가 진범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거꾸로 입혀져 있었다는 부분과 본인이 새로운 속옷을 입혔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비밀의 폭로가 되는 겁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피해자의 집 구조와 범행 수법, 범행 도구는 물론 피해자의 신체 특징까지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이 윤 씨를 불법 체포했거나 가혹 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오늘 낮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소방관도 부상했는데 3층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시민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에서 하얀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더니 바람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인근 도로와 아파트 단지는 아예 연기에 파묻혔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시 반쯤. 지하 1층 자재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1층 일부를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벌써 막 불이 막 멀겋게 그냥 막 올라왔대. 거기에 막 나무 같은 거 굉장히 많아요. 고물상처럼. 오늘 불로 구조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소방관을 포함해 17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양대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현재 그 엑스레이 검사 결과 특별한 부상은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관내 인력과 장비가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차 40여 대가 화재 진압에 투입되면서 강남역에서 교대역으로 향하는 일부 도로가 이처럼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불이 난 상가에 소화전과 소화기는 있었지만 1979년에 준공돼 스프링클러 시설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철도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파로 일부 열차는 길게는 약 2시간까지 지연되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철도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주 수요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 현재로서는 노사 간의 입장차가 커서 파업 철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서울역 경부선 승강장.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비지만 열차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50분이나 늦게 들어온 열차. 제가 지금 원래 본가에 3개월 만에 내려가는데 갑자기 열차 지연돼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승객들은 열차가 지연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해 역에 도착한 뒤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멘트도 없고 답답할 뿐입니다. 저는 코레일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자나 어떤 연락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무궁화 열차 운행이 잇따라 지연된 건 철도 노조가 임금 인상과 인력 추원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앞서 이른바 준법 투쟁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궁하고 새마을, 근데 이제 조금 시간에 큰 관계없는 차이되고 이제 검수를 할 때 시간을 끌어요.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역과 용산역을 출발하는 무궁화열차 17편의 출발이 20분 이상 늦어졌고 용산에서 출발해 여수로 향하는 한 열차는 2시간 5분이나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역 매표소에는 열차 지연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몰려 긴 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는 20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KTX 운행률도 평시 대비 69%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큰 불편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건물 내부가 정신없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오는 모습입니다. 몇 초만 늦었어도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2년 전 오늘로 포항에는 규모 5.4의 지진이 났었죠. 하지만 피해 구제안이 담긴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포항은 여전히 부서진 아파트가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고 아이들은 추위에 떨며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하동원 기자가 포항을 둘러봤습니다. 아파트 외벽 곳곳이 부서지고 배관은 휘어졌습니다. 건물 여기저기에 잡초와 넝쿨이 자랐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아파트 단지는 인적도 끊겼습니다. 아파트 출입구에는 이렇게 철제 펜스가 쳐져 있고 안쪽에는 낙엽과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며 폐허로 변했습니다. 전파 판정을 받았지만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밤에 보면 좀 무섭고 그래갖고 발치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흉내 같아요. 그냥 여기 사는 사람들 안 마시고요. 초등학생들은 컨테이너 교실에서 공부합니다. 두꺼운 외투에 마스크를 쓰고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추워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텐트에서 지내는 이재민들도 겨울 준비가 막막합니다. 텐트 바닥에 이불을 겹겹이 깔고 손난로까지 집어넣습니다. 갈 곳 없는 처지에 이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말도 하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어. 이 말만 하면 눈물이 나 못 살아. 지진이 덮친 지 2년. 세 번째 겨울을 맞는 포항 지진 이재민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그럼 이재민이 왜 이렇게 2년째 대피소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걸까요? 이 포항시가 이재민의 집 수리비로 100만 원을 지원하면서 보상 절차가 아직 걸음마조차 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재민이 가장 기대하는 특별법은 7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 이렇게 세 번째 겨울을 맞아야 하는 건지 계속해서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진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외벽의 균열이 선명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진 피해 소파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파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수해, 태풍 등 자연재난 시 국가가 지급하는 기본적인 지원금입니다. 전파 또는 반파 판정을 받은 아파트 주민들에겐 임대아파트가 제공됐지만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현행법상 100만 원 지원금이 전부였습니다. 100만 원 줄 테니까 수리할래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기지. 항상 불안하지. 저걸 어떻게 수리해야 돼? 제대로 된 지진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7달 동안 보상금과 지원금 표기를 놓고 다퉈왔습니다. 여야는 어젯밤 늦게서야 보상금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주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정말 피해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그동안 보상금이 아니라 일정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상임위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연내 제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중진 용퇴 요구와 대표급 인사의 험지 출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번째 불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재선의 김성찬 의원인데 보수 쇄신과 재건의 작은 울림이 되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해 65세인 재선의 김성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좋은 인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 줘야. 경남 창원시 진해에 비교적 탄탄한 지역구를 갖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고 3선을 할 경우 상임위원장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선 의외란 반응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김 의원은 보수 쇄신을 위한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어하는 우리 국민들께 하나의 작은 울림이라도 되지 않을까. 이로써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의원은 육선의 김무성, 비례대표인 유민봉, 종은현 의원까지 모두 4명입니다. 하지만 영남 다선 의원과 기억할 만한 의정활동이 없었던 초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잇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불출마를 시사했던 3선의 김정은 의원과 초선의 윤상직, 정종섭 의원은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양천 을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김용태 의원은 공천 물갈이 비율이 40%는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검토에 이어서 청년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민주연구원이 당과 상의 없이 서리건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는 바람에 혼란이 일고 있다며 마땅치 않아 하는 눈치입니다. 어쨌든 여권 내에서 양정철 원장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이 갑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이 총선 공약으로 청년들에게 전 월세 비용을 현금 지원하는 청년주거 국가책임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책은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가 주축인 총선 공약 기획단에서 어제 비공개로 논의됐는데 설익은 상태로 언론에 공개된 겁니다. 기획단 측은 사전 조율도 없이 보도됐다며 민주연구원의 불편한 기색입니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모병제와 청년 신도시 정책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논의된 바 없다며 양정철 원장의 행보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모병제는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데다 헌법 39조 1항 국민개병제를 명시한 헌법 조항까지 바꿔야 해 발표 이후 적지 않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최고위원회가 민주연구원 아래에 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설익은 정책들이 총선 공약처럼 보도되는 것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할 말 안 할 말을 잘 가려서 하라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20대 남성 표심을 의식한 맞춤형 정책들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정부가 정시 확대와 특목고 일괄 폐지를 발표한 뒤 서울 강남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까지 겹치면서 지금의 강남 전셋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지선호 기자가 강남 부동산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입주 4년차 아파트 단지. 113제곱미터형 전세 가격이 6달 만에 2억 원이 넘게 올라 지난달 14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호가가 1억 원이나 더 높아졌습니다. 정시 확대와 특목고, 자사고 폐지안이 발표되면서 이른바 사교육 1번지로 이사 수요가 몰리는 겁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이제 가장 많이 찾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입주는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7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강남구와 양천구, 목동 등 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재건축 개발이 멈추고 공급이 줄어들 경우 전셋값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남권의 이주 수요가 한 2만 5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학군 바람이 다시 불면서 이제 전세를 찾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선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등 전세 양극화도 뚜렷합니다. 2분기 기준으로 전세값이 직전 계약 때보다 하락한 집이 전국에 34%나 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위험에 12만 2천 가구가 노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폴더블 폰의 선도주자 삼성이 은근한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화웨이가 오늘 폴더블 폰을 출시해 완판까지 1분이 걸리면서 온라인 판매에서 매진까지 단 2초가 걸린 갤럭시 폴드에 밀린 건데요. 이 화웨이 등 후발주자들이 삼성과의 정면 승부에 들어갔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The Huawei Mate X, we bring you the future of design, the future of technology. Open that. 차일피 미뤄지던 화웨이의 첫 폴더블 폰이 9달 만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중국 내 첫 온라인 판매 물량은 1분 만에 동났습니다. 우리 돈 28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인데다 영하 5도 이하에서는 구부리지 말라는 경고 때문에 여름폰이라는 조롱을 받았지만 안방에서 체면 칠해를 한 겁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는 첫 중국 판매가 2초 만에 끝나는 등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에게는 중국에서 0%대 점유율 추락의 수모를 만회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자랑 화웨이 위주로 폴더블 시장이 개화를 하게 될 거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참전 시점을 2022년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과거의 영광 재현을 노리는 모토로라까지 폴더블폰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위아래로 접히는 폴더블폰 출시를 예고하자 이보다 한 발 앞서 같은 형태 제품을 공개한 겁니다. 일반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에 이른 상황. 3년 뒤 2,740만 대 규모로 추정되는 폴더블폰 시장에 기업들이 명운을 걸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홍콩 시위대를 폭력범죄 분자로 규정하고 이 혼란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 긴박한 임무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강경 진압을 넘어서 중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70대 노인이 시위대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앞서 30대 남성이 추락사했고 최루탄에 맞은 15살 소년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런던을 방문 중인 홍콩 법무부 장관 테레사 청은 항의하는 시위대에 쫓기다 다치기도 했습니다. 시민과 경찰 간 충돌은 친중, 반중으로 나뉜 시민 간 마찰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학가는 시위의 요새가 됐습니다. 학생들은 벽돌을 나르고 화염병을 던지는 연습도 합니다. There's a lot of supplies. Where are these supplies coming from? From all around Hong Kong. 홍콩 10여 개 대학 대부분은 임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시위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구의원 선거를 미루지 말라며 점거했던 도로 일부를 개방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의를 위해 브라질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시위대를 폭력 범죄 분자로 규정했습니다. 社会秩序严重破坏香港繁荣稳定，严重挑战一国两制原则底线。 중국 최고 지도자가 해외 순방 중 국내 사안을 언급하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시 주석은 홍콩의 혼란을 제압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긴박한 임무라며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함께 구현하는 최첨단 기술이 예술과 만났습니다. 단순히 눈과 귀만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오감으로 작품을 느낄 수 있는 이색 전시회에 최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 홀로렌즈를 끼고 모래에 서 있으면 파도 소리는 물론 바다 내음도 느낄 수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물방울들을 따라 걷다 보면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노인과 마주합니다. 360도로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어서 마치 실존 인물을 만난 듯한 착각이 듭니다. 제주 사려니 숲이 된 또 다른 전시실. 여유롭게 책을 보고 있는 여성과 도끼질을 하는 발레리나가 보입니다. 작가는 현지에서 채집한 식물 잎사귀에서 얻은 생체 데이터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관객들은 가상 공간을 통해 현실의 세계에 있는 듯한 경험을 접합니다. 제주도 사려니 숲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힐링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는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첨단의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100대가 넘는 카메라로 모델을 촬영해 3D 입체 인물을 만들고 VR과 AR을 혼합한 기술로 관람객들에게 생생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작가가 만들어놓은 이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피사체를 만나면서 감동과 감성을 느끼면서 기술의 발달이 미술계의 다양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만선의 꿈을 이루고 돌아가는 청새치잡이 선장 조지 클루니가 초속 50m 광풍, 높이 30m의 거대한 파도와 맞섭니다. 이 영화 퍼펙트 스톰은 1991년 북대서양을 덮친 완벽한 폭풍과 싸우다 쓰러진 사람들을 그립니다. 퍼펙트 스톰은 100년에 한 번쯤 악천후 기단 여러 개가 겹쳐 위력이 극한까지 치솟는 폭풍입니다. 그래서 여러 악재가 동시에 닥치면서 폭발하는 경제 재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지난 2017년 워싱턴에서 한국을 겨냥해 나왔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이 트럼프 취임에 이은 한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 동맹이 퍼펙트 스톰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던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관료들은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성명을 낼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미 관계에 퍼펙트 스톰이 다가온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밀어붙일 경우 동맹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재앙 수준의 후폭풍이 닥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미 합참 의장이 주한미군 주둔에 의문을 제기한 것도 퍼펙트 스톰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한일 간 문제일 뿐 한미 동맹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 한미일 삼각 협력을 흔들어서 미국의 안보를 직접 해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오늘 한미 안보협의회가 열렸습니다만 정부는 쥔퇴양난에 빠진 형국입니다. 일본이 아무런 성의도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지소미아를 그냥 연장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퍼펙트 스톰을 감당할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 국익을 위한 결정이며 그쯤으로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라고 장담했습니다. 집권당 싱크탱크가 총선의 한일 관계 악화가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죠. 조국 사태에 이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곤혹스러운 처지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장관 한 명의 진퇴와는 급이 다른 문제입니다. 망망대해 속의 대한민국 호가 퍼펙트 스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11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퍼펙트 스톰 지소미아였습니다. 비구름이 차츰 물러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비가 모두 그치겠지만 역시 맑은 하늘 보긴 힘들 텐데요. 일단 토요일인 내일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정체되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하겠고요. 이 미세먼지는 일요일에 다시 비가 오면서 씻겨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강수량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상당히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말 계획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5도, 대구 6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부산이 20도, 광주 19도, 서울은 15도가 되겠습니다. 추위가 많이 누그러지겠고요. 해상에서는 동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